강의 드릴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제가 오늘 강의 수강생들 리스트를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법인, 그러니까 외국 법인에서 근무하시는 게, 외투 법인 쪽에서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국내 법인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로 해외 진출하는데 이 국제조세 이슈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같으니까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외투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를 주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외국 법인 세제와 조세 조약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인바운드라고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을 한 그런 외투 법인들을 주로 인바운드 투자가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아웃바운드라고 그러면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투자가, 그러니까 주로 우리 국내 법인들이 해외에 나갈 때 생겨나는 국제조세 문제를 아웃바운드 이슈, 아웃바운드 국제조세 이슈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인바운드 들어오는 거, 아웃바운드 나가는 거, 투자의 방향을 가지고 그게 이제 뭐 어떤 건 공통된 이슈도 있고요. 어떤 건 또 우리나라 인바운드에만 독특한 이슈가 있고 뭐 그런 이렇게 좀 나눠지긴 합니다만 지금 오늘 내가 첫 시간에는 이 외국 법인 세제와 조세 조약에 대해서 주로 이걸 커버하다 보면 오전이 거의 다 갑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냐면요. 책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먼저 목차를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목차에 그 총설 보시면 국제조세 기본 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국제조세의 제도의 개관, 이중과세 방지 의의, 이중 비과세 문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지금 제가 첫 시간에 다룰 건 요 총설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목차 17쪽에 보시면 챕터 5 해가지고 외국 법인과 국내 원천 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쭉 보시면 뭐 외국 법인의 판단 기준, 조세 조약 적용,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외국 법인 과세 제도의 개요,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 또 20쪽으로 가시면은 외국 법인의 신고 국내와 신고 납부와 국내 사업장 해가지고 이제 챕터 6, 23쪽에 외국 법인에 대한 원천 징수 챕터 7, 요런 부분들이 오늘 오전에 커버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해도 사실은 수백 페이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오늘 이제 주로 어떤 쪽에 포커싱을 두서 설명을 드릴 거냐면 해외 나가시는 분, 해외 이제 아웃바운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국제조세 개념, 그리고 조세 조약과 국내 세법과의 관계. 주로 이제 우리 걸 중심으로 설명은 드리는 건데요. 그 원리가 대부분 국제조세는 이게 인터내셔널리 억셉트되는 그런 프린시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세제들, 세제 원칙이 이게 뭐 그냥 온 게 아니고 되게 OECD라든지 또는 선진국들의 제도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도입한 거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해당되는 부분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국제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 원칙인데, 자 이제 이 뭐 국제거래 그러면 우리가 통상 생각하면 이제 크로스보더 트랜잭션이죠. 크로스보더. 이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국제거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거래로서 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 차용,
그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특징이 이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거래다라는 점이 이제 국제거래의 특징이고, 그런데 적어도 이 세법에서 다루는 거래의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다. 단순히 재화 용역만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고 금전의 대출 차용, 그 다음에 손익과 자산이라는 것은 투자와 관련되는 겁니다. 직접 자본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는 자기 그 특수관계 기업에게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하나 세운다 그러면 자본으로 참여를 해서 자금 조달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부채로서 다시 말해서 대출을 해줌으로써 직접 대출을 해줌으로써 또는 지급 보증을 서가지고 그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급 보증을 토대로 해서 다른으로부터 이렇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게 다 국제거래라고 국제거래 그 개념에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이제 상식에서 잘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요겁니다. 거래 당사자가 어느 한쪽이 비거주자 외국법인, 그러니까 외국의 모회사와 한국의 자회사 또는 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또는 뭐 관계회사 이렇게 어느 한쪽이 국제거래 외국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가 국제거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하실 건 이제 양쪽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주자는 아니고 외국인들끼리 외국 비거주자와 외국법인끼리 거래하는 것도 국제거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발견하실 수가 있는 게 거래 양쪽이 다 거주자인 경우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대표적인 게 한국의 본점이 있고 본점 해외에 지점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여기 자연스럽게 지점 한국에 나와 있는 지점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회사가 해외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도 그렇고 이 지점과 자회사의 개념 차이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잘. 지금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구글 한국 자회사가 있습니다. 구글 자회사는 그게 미국 회사일까요? 아니면 한국 회사일까요? 네? 네? 네, 내국법인이죠. 한국 자회사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에 세웠으면 한국법인이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자회사를 세웠다 그러면 그건 일본법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 만약에 아마존이 한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다. 그 지점은 한국법인일까요? 미국법인일까요? 예, 미국법인이죠. 그래서 지점과 자회사는 그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에다가 지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 지점은 한국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전제로 하고 이해를 하시면 여기 이해가 되는 게 여기 예를 들어 삼성의 그 한국 본점하고 그 다음에 뭐 말레이시아에 지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지점하고 거래를 했어요. 뭐 작은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출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그때 거래는 그것은 국제 거래냐 아니냐. 적어도 그때는 우리 세법 측면에서 보면은 그 국제 거래가 아닙니다. 이제 국제 거래라고 취급이 돼야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돼요. 그렇지 않다면 뭐 어떤 걸로 가느냐? 그냥 법인세법상에 만약에 거기서 뭔가 조정해야 될 게 있으면 부당행위 계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국제 거래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전 가격 과세로 돌아가요.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거래에서 대부분 여러분 크게 국제거래 이제 관련된 세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상속증여세도 생각을 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흔히 일어나는 건 상속증여세는 자주 발생하지 않고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게 역시 거래니까 부가가치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법인세인데 뭐 개인들끼리 거래하면 소득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 국제조세라고 얘기하면 이 부가가치세 얘기는 별로 하질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고정사업장 관련한 부가가치세 문제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있는데 제 책에서도 고정사업장 부분, 국내사업장 보면 부가가치세 이슈를 좀 다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는 잘 이 부가가치세 이슈를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가가치세에서는 이중과세가 원칙적으로 이중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고 원리 자체가 대부분 나라가 그걸 존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이중과세 이슈가 국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출 여기 다 수출 기업에 해당될 걸로 보이는데 수출할 때 어떤 세율 적용합니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죠. 영세율 적용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일차적으로 여기 수출하기 직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해외 수출자한테 수출할 적에는 그때는 영세율 가지고 이미 낸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재료 같은 거 살 적에 원재료 살 적에 또는 뭐 물건 수출하기 전에 거래 상대방한테 지급했던 용역이나 재화 구입하느라고 지급했던 거 이거 다 영세율 적용해가지고 환급받죠. 그 말은 뭐냐면 해외에 이렇게 수출할 적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을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수입할 때는 어때요? 수입할 적에는 세관에서 다 수입 부가가치세 다 부과되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수입할 적에는 수입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관세하고 같이 부가가치세를 관세에 얹혀가지고 과세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그런 걸 소비지 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는 데스티네이션 프린시플이라고도 부르고요. 데스티네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도착지죠, 도착지. 하여간 이 소비지 과세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비지 과세 원칙이 비교적 우리나라의 예를 들었듯이 외국도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중과세가 소비지에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좀처럼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국제적 과세 원칙이라고 설명드리는 건 그래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세법이 소득세법 따로 있고 법인세법 따로 있어가지고 이 두 세금이 완전히 다른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조세 조약을 봐도 그렇고요. 또 외국의 어떤 혹시 이제 자회사나 이런 거 관리하실 때 그 나라의 현지국에 있는 원문으로 된 영문으로 된 어떤 그 안내서나 이런 걸 이제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인컴 텍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인컴 텍스를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소득세잖아요. 그때 말하는 인컴 텍스는 과연 우리 세법에 있는 소득세하고 같은 개념일까요? 많은 경우가 거기서 말하는 인컴 텍스는 외국에서 말하는 인컴 텍스 또 이런 그 OECD 책자라든지 조약에서 나오는 인컴 텍스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합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따라서는 특히 미국이나 뭐 이게 서구라파 같은 경우는 인컴 텍스에 개인과 법인이 한꺼번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경우고요. 일본은 이제 개인 이제 우리처럼 비슷해. 우리가 이제 일본식으로 이렇게 세법을 따라갔는데 그래서 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프랙티스 할 적에 외국 분들한테 우리 제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코퍼레이션 텍스, 인컴 텍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법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 다 소득세예요. 그게 법인한테 적용되느냐, 개인한테 적용되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세법에 있는 법전에서 보이는 그 소득세는 제가 그 외국 분들한테 소개할 적에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고 법인세로 나온 게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저쪽이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소득세하고 다르게 뭐 과세되는 무슨 세목이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적어도 오전에 이렇게 설명드릴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조금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쓰는 말로 소득과세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소득과세. 소득과세가 이렇게 되면 그건 소득세와 법인세를 다 포괄하는 얘기다.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조세조약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데 소득과세에 또 무시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마 그 실무하시는 분들 늘 다루는 이슈입니다. 사실은 소득과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야 될 게. 네? 맞습니다.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나중에 좀 조세조약 부분 갈 때 또 원천징수 부분 들어갈 때 조금 설명드리겠는데 나중에 이게 지방소득세를 고려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가 더군다나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 10%를 더 얹혀가지고 그런 걸 부가세라고 하는데 surcharge라고 하죠. surtax 그런 식으로 과세하는데 원천징수할 적에 조세조약에 따라서 예를 들어 조세조약이 10%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까지 다 합쳐서 제한세율이 지방소득세까지 다 합쳐서 10%인 경우가 있고 그것과는 별도로 법인세만 10%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걷어야 될 때가 또 있어요. 그게 조세조약을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확인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이 소득과세에 있어서는 중요한 과세 원칙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천지국 과세 원칙, 소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귀속자를 가리지 않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원칙입니다. 뭐 캐피탈 임포트 뉴트럴리티 학문적으로는 이런 자본의 중립성이 달성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 뭐 사실은 간단해요. 그 우리나라 영토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나라 법인이 창출했던 소득이든 아니면 외국 법인이 창출했던 소득이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주권 행사라는 걸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거주지국 과세 원칙은 뭐냐? 레지던스 프린시플인데 여기서는 뭘 중심으로 보냐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또는 우리나라의 내국법인이라고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엔티티.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영토에서 발생한 소득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하겠다. 그럴 수 있죠.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분은 썩 좋지는 않겠지만 그게 주권의 행사다. 주권의 행사로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다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세 원칙을 대부분의 나라가 물론 이제 예외도 조금 있긴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이제 거주지국 과세 원칙은 자본 수출의 중립성이 이제 이걸 철저히 자본 수출의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자본 수출의 중립성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지던스 프린시플을 뭐 채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좀 학문적인 얘기인데 이건 뭐 참고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어느 나라나 대부분 다 채택하고 있는 이 펀더먼털한 두 가지 국제적인 과세 원칙이 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게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이중과세는
소득세 과세 원칙이 국제거래에 적용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그 논리 자체상 충돌, 어떻게 보면 국제적 이중과세가 이 두 가지 원칙을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그냥 발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뭔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자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나중에 보면 이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00이라는 소득을 얻었어도 한쪽에서 30%로 과세하고 다른 거주지국, 원천지국 나눠서 원천지국에서 30%, 거주지국에서 40%를 과세한다 그러면 70% 이중과세가 해결 안 되면 70%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 고생하면서 30%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의 30%만 차지하려고 그 험난한 험한 그런 국제거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국제거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국제거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글로벌하게 뭐 소득도 떨어지고 이게 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국제 투자를 장려하고 또 자국의 GDP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중과세를 해소를 해주려고 다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조약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이런 이 두 아까 원칙이 충돌하면서 이중과세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어떤 사례냐면 일본 사업자라기보다는 일본 법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일본 법인이 우리나라에 지점을 설치했어요. 왜냐? 사업소득을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죠. 지점을 설치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100이라는 여기 프라핏이라고 있죠. 100이라는 사업소득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100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자, 이 대해서 우리나라 과세당국 국세청에서 과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응당 과세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과세 원칙이 아까 이 전 슬라이드에서 어떤 원칙을 적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스 프린시플과 레지던스 프린시플 중에 어떤 거겠어요? 소스 프린시플이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과세를 하려고 드는 겁니다. 이 일본 쪽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 쪽은 그 일본 과세당국은 그건 한국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냥 나 신경 안 쓸래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본점이 지점 소득을 다 끌어다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 끌어다가 신고해야 돼요. 그건 뭡니까? 그건 레지던스 잘 의식을 못하고 계셨겠지 모르지만 거주지국 과세 원칙이 거기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레지던스 프린시플이. 네. 그래서 이렇게 일본 만약에 이 법인이 그 일본 국세청에다가 이렇게 100이라는 소득을 또 신고를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22%의 세율이 적용됐다고 한다면 22만큼 세금이 또 일본의 세율이 우리보다 좀 높으니까 30%라고 하면 거기 30이 또 세금이 그래서 잠재적으로 적어도 22만큼은 이중과세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 사업장을 세우지 않고 라이선스나 주고 로얄티 받으면 어떤가? 그럴 때는 이중과세가 혹시 안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때도 이중과세가 또 생겨납니다. 뭐냐? 이 한국에 한국에 지점은 안 세웠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에다가 라이센스를 주고 로얄티를 일본 회사가 받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지급하는 그 회사, 한국 회사 입장에서 그냥 로얄티를 다 줍니까? 그렇지 않죠. 의뢰 이제 원천 징수를 한단 말이에요. 줄 적의 일부를 떼요. 이 떼는 이게 뭐냐? 이게 원천지국 과세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법에 그런 경우는 원천 징수하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경우가 이게 소스 프린시플에 기초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세법에는 써 있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원천지급 과세 원칙, 소스 프린시플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법령을 그런 규정을 법령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처지에 있는 한국의 납세자들은 이게 돈을 외국 법인한테 지급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원천징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를 해야 돼요. 가산세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은 어떻게 하냐? 일본은 그 로열티 받은 거 일본 또 법인이 일본 법인 소득세로 신고를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30% 세율 적용된다고 하면 또 3이라는 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이런 로열티 같은 경우는 원천지급 과세 원칙도 적용되고 거주지급 과세 원칙도 적용돼서 이런 경우에 역시 뭔가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중과세가 불가피해진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요. 이것은 앞에 것은 이 거주지급 과세 원칙과 원천지급 과세 원칙이 서로 이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라고 한다면, 자 지금 예는 어떤 예냐면 거주지급 과세 원칙 하나만 가지고도 그 자체로서 이중과세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는 걸 설명드리는 예입니다. 조금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면요. 이것은 이제 일본의 일본인이 일본에서 뭐 정상적으로 태어나고 학교도 다니고 또 결혼까지 해서 가정까지 다 일본에 있는 진짜 순수 일본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 소환이 있어가지고 일찌감치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이 지금은 뭐 임금이 많이 올랐지만 임금이 오르기 전에 일찌감치 진출해서 거기서 의류 생산을 해서 한국에 또 동대문시장 같은 데 파면은 또 잘 팔리니까 거기다가 또 쇼핑몰을 하나 가게를 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팔고 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 생겨난 이 소득에 대해서 자 이제 하나씩 보시죠. 이 사람이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도 출장을 자주 가고 또 우리나라도 출장을 자주 오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가게도 얻어야 되고 또 여기 카드도 사용하고 뭐 은행 예금도 들고 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본적으로 여기 하려면은 거기도 은행 계좌도 설치해야 될 거고 또 거기 공장을 있으니까 또 기숙사도 지었고 뭐 이렇게 자기 사택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은 이런 과정에서 일본 자체에서는 소득이 설사 안 생겼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레지던스 프린시플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과세하려고 들겠죠.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여기서 소득이 발생을 팔았다는 건 소득이 실현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원천지급 과세를 주장할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거주지급 과세 원칙을 적용하면은 그 소득까지 다 끌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기서 소득이 실현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사람 자주 출장 오고 원래 183일 이상 거주하면은 또 거주자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규정을 든다든지, 우리나라는 이제 주소라는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봅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느냐, 또 가족이 거주하느냐, 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도 되는데, 만약 여기서 경제적인 이해가 상당히 크다고 하면은 여기에 그런 이유로 해서 거주자다라고 해서 여기서 과세하려고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일본 사람의.